오늘만 나랑 있어주면 안 돼? 너무 외로워. 술에 취한 수연이 지우의 옷깃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동창과의 하룻밤, 그의 묵직한 그것에서 느낀 위로감은 마치 마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그 묵직함 뒤에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아픈 아이, 전처의 협박,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선택들. 이혼의 상처를 달래려던 여인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수연의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수연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수연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내린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개사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의뢰하러 왔어요. 금매로 처리해 주세요. 아, 네. 어디 위치인가요? 분당 정자동 32평이에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팔아주세요. 중개사가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위치네요. 금방 나갈 거예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개업소를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김태영 부고. 발인 내일 오전 10시.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태영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40도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연은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서 조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그 뒤에 섰습니다. 분향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수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지우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지우는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네. 지우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라도 마실까? 수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포장마차에 앉은 두 사람은 소주잔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비우고 나서였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너는 어때? 결혼 안 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했다가 헤어졌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다들 쉽지 않구나. 수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소주가 몇 병 비워지자 두 사람 모두 취기가 올랐습니다. 수연아, 집까지 갈 수 있겠어?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지러워. 택시 타고 가려고 했는데 멀미가 날 것 같아.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모텔이 보이네. 거기서 쉬다가 가. 같이? 수연이 흐릿한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너 혼자 쉬어.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지우가 수연을 부축하며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수연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수연이 지우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왜? 오늘만 나랑 있어주면 안 돼? 너무 외로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연아, 술 많이 마셨잖아. 술 때문이 아니야. 정말 외로워서 그래. 수연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는 수연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지우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지우의 단단한 가슴이 주는 안정감이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수연은 지우의 묵직한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보다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지우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지우가 깨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어젯밤에. 수연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좋았어. 지우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습니다. 수연은 그 목소리에서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연락처 바꿨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번호도 저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텔을 나서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너도. 그리고 지우야. 응? 오늘 고마웠어. 정말로.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계속 지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묵직한 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혼 후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지우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잘 지내? 시간 되면 만날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 어때?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연과 지우는 호텔과 모텔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지만 수연은 지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우야, 낮에는 뭐해? 수연이 호텔 침대에 누워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옷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테리어 일해.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어. 그래. 어디에 있는데? 강남 쪽이야. 별로 크지 않아. 지우의 대답은 늘 간단했습니다.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수연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낮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늦게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지우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걸린 거. 지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무슨 사이야? 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궁금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날 거야? 수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런 관계가 편하지 않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진심인데. 수연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이잖아. 지우의 말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지우가 말한 강남의 인테리어 가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지우 인테리어라는 작은 가게가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우가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거야?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지우가 책상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직원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당장 해결 방법을 찾아와. 수연은 처음 보는 지우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묵직했던 지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가게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우에게 숨겨진 면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오늘은 절대 안 돼. 급한 일이 생겼어. 수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 하지만 지우에게서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에도 지우는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지우의 인테리어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지우가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불이 꺼졌습니다. 지우가 혼자 나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차에 올라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택시를 잡아 지우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수연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지우의 차가 한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지우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장바구니와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치 이 일이 익숙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연은 택시에서 내려 조용히 지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빌라 2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별아, 아빠 왔다. 2층 창문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에게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창문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우가 유부남이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부르는 지우의 목소리에서 묘한 슬픔도 느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지우의 묵직함이 이런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지우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지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수연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에 봤어.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빌라에서 아이 부르는 거. 별이라고 했지? 지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했으면서 왜 나한테 숨겼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한 거 맞아. 아이는 내가 키운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나를 바보로 만들고 싶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너에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처음엔 그냥 하룻밤인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줘. 아이 엄마는 어디 있어?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떠났어. 아이 버리고 도망갔어. 수연은 지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우는 정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나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수연이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너와는 상관없는 내 짐이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연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짐 나도 같이 들 수 있게 해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야. 지우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수연이 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나도 외로운 사람이야. 서로 의지하면 안 돼? 수연아, 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지우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럼 알려줘. 무엇이든 들을 준비되어 있어. 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같은 놈 잊고 새 출발해. 지우가 카페를 나가려 했습니다. 수연이 뒤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도망가지 마.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지우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우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공허함을 채워주던 지우의 묵직한 위로감에 이미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금단 현상처럼 지우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결국 이성을 잃고 지우가 사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201호 강지우 씨요. 아, 그 총각이요? 애 엄마는 애 버리고 도망간 지 오래예요.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요. 경비원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가 정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빌라 입구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강지후, 문 열어. 애 병원비 줄 거면 빨리 나와.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돈 구했냐? 설마 그 여자한테 다 말하고 돈이라도 빌렸냐? 여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여자가 자신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애랑은 상관없는 얘기잖아.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관없긴. 애 아빠가 딴 여자랑 놀아나니까 병원비도 못 내는 거 아니야? 여자의 말에 지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진아,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내가 낳은 애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유진이라는 여자가 지우에게 봉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야. 다음 달엔 못 줄지도 몰라. 유진이 하이힐을 끌며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우가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수연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봤습니다. 소아병동 진료 예약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은 강별이었습니다. 병명란에는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의 딸이 아픈 아이였던 것입니다. 수연은 예약증에 적힌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아병동이 어디인지 물어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아병동 로비에는 아픈 아이들과 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지우가 작은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수연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우가 간호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별이가 어젯밤에 열이 많이 났어요. 괜찮을까요? 일단 검사 결과를 봐야겠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별이를 더 꽉 안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별이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배가 아파. 조금만 참아, 별아. 선생님이 약 주실 거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지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가 숨겨왔던 묵직한 비밀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픈 딸을 돌보는 아버지의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지우의 육체적 매력에만 중독되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혼자 앉아 있는 별이를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파래지며 복도를 지나가던 의료 카트에 기대어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여기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수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별이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엄마세요? 간호사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수연이 지우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10분 후 지우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일시적인 호흡 곤란이에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성분이 아이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오셨어요. 지우가 수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아, 네가 왜 여기에?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수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이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천만에 별아. 수연이 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이 아이와 지우의 곁에 남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빌라에서 봤던 유진이었습니다. 내 팔아서 연애하냐? 유진이 수연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우가 급히 유진을 말렸습니다. 양육권은 법적으로 나한테 있어. 당장 합의금 1억을 내놓지 않으면 친권자 변경 소송하겠어. 유진이 지우와 수연을 번갈아 보며 협박했습니다. 유진아, 여기는 병원이야. 조용히 해. 지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긴. 내 애를 이상한 여자한테 맡겨놓고 뭔 말이야? 유진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 준비 못하면 별이 데려갈 거야. 유진이 협박하며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수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계약금 입금 완료. 잔금은 다음 주 예정. 수연은 자신이 팔려고 내놨던 아파트의 매매 계약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야, 이 돈으로 합의금을 주자. 수연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까지 내 불행에 끌어들일 수 없어.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어. 당신이 아니라 별이를 위한 거야.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지우 몰래 유진의 계좌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병원에서 유진이 떨어뜨린 명함을 주워뒀던 것입니다. 수연은 합의금 1억 원을 유진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유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우에게 법원 출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지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은 옆에서 지우의 전화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아이를 방치했다는 증거 있냐?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가 아픈 것도 다 네가 제대로 못 돌봐서야. 법정에서 보자.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미친. 수연이 지우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변호사 구하자. 무슨 돈으로? 벌써 내 돈 1억이나 썼는데. 지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유진 측에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모성애를 호소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맡긴 거예요. 이제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유진이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측 변호사가 수연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변호사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사이가 아니죠?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아닙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었습니까? 아이의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우 씨와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아픈 아이가 안쓰러워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수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였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가 과거 아이를 병원에 혼자 방치했던 CCTV 영상입니다. 수연이 USB를 제출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고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녹취록입니다. 수연이 또 다른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야? 유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친권을 박탈하고 피고를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합니다.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지우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별이는 수연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지우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우는 빌라 보증금을 빼서 수연에게 갚으려 했습니다. 이 돈 받아줘. 네가 써준 돈이야. 지우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이가 마음껏 뛸 수 있는 곳이 필요해. 수연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괜찮아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그 집이 내 전부잖아.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이야.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 오후 수연의 아파트 거실에서 세 사람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수연을 향해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별아. 사랑해요. 별이가 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지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의 인테리어 가게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 별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급히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아파? 여기요. 별이가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별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으어! 화장실에서 별이가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변기에 피가 섞인 토사물이 있었습니다. 지후야, 빨리 와. 수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달려와 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우가 별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별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지후와 수연에게 설명했습니다. 문매갑 항진증으로 인한 식도 정맥류 파열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존담도 폐쇄증의 합병증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당장 간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지우를 부축했습니다. 간이식이요? 그럼 누가 간을 줘야 하는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조직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지후와 수연은 모두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모두 부적합 판정입니다. 의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복도 벽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상당합니다. 얼마예요? 수억 원은 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가 절망했습니다. 법정 소송과 위약금으로 이미 큰 돈을 썼는데 수억 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지후와 수연은 마지막 희망으로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은 고급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별이 좀 살려주세요. 지우가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이식만이 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몸에 칼 못 댄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 제발요, 엄마잖아요. 지후가 애원했습니다. 엄마 자격 박탈당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엄마 타령이야? 유진이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해줘야 할 의무는 없어. 알아서 해. 유진이 가버렸습니다. 지후와 수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입원비와 수술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지우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채라도 써야겠어. 장기라도 팔게. 지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급히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별이 죽으라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 있어. 걱정하지 마. 수연이 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수연은 지우 몰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다시 팔고 싶어요. 아, 전에 계약 취소하신 분이네요. 위약금 물고도 또 파시게요? 네, 금매로 해주세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이어도 상관없어요. 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금방 나갈 거예요. 수연은 이혼하며 유일하게 지켰던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포기했습니다. 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 금매가 성사된 지 며칠 후였습니다. 수연과 지우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별이가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뇌사자 간이 배정되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을 깨웠습니다.
수연아, 일어나. 간이 나왔대.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응, 빨리 가자.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10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기다리세요. 수연이 아파트 잔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별이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과 지우는 수술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미안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수연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허전해서 그랬던 건데, 이제는 달라. 지우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달라. 별이랑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수연이 지우에게 기댔습니다. 7시간이 지나고 8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간 후에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의지가 강해서 잘 버텨주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지우가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별이가 살아서 다행이야. 수연도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병원비 수납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연이 아파트를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편함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도 발견했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야? 지우가 계약서를 들고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어떻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들어? 지우가 처음으로 수연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내지 마. 당연한 일한 거야.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내 마지막 재산이었잖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처음 내게 줬던 묵직한 위로에 대한 보답일 뿐이야.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후 껍데기만 남았던 나를 다시 살게 해준 건 당신과 별이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무거운 짐은 나눠드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 수연이 지우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지우가 수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너와 별이를 만나서 내 삶이 구원받았어. 지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수연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연에게 진심이 담긴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랑해.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별이를 보러 갔습니다. 별이가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별아. 수연과 지우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세 사람은 여전히 병원 근처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집안은 별이의 건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 엄마, 저 그림 그렸어요. 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별이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다. 수연이 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별이는 간이식 수술 후 꾸준한 관리를 받으며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대행 일을 나갔습니다. 수연은 지우의 인테리어 가게에서 회계와 디자인을 도맡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이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별아, 내일 유치원에서 뭐해? 지우가 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요. 1등 하고 싶어요. 그래, 별이가 제일 잘 그릴 거야. 수연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와주세요. 물론이지. 수연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지우는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원룸에서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우가 수연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공사장에서 주운 나무 토막으로 만들었어. 돈 없어서 이런 걸로라도. 지우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반지야. 수연이 감동하며 반지를 끼웠습니다. 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수연과 지우는 강별이라고 적힌 노란 명찰을 단 별이의 손을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별이는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별아, 학교 재미있을 거야. 수연이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친구 많이 사귈게요. 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웃어. 치즈.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모든 빚을 갚고 별이가 수술했던 대학병원 근처에 작은 빌라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지우의 인테리어 가게도 입소문이 나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새집 거실에서 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지우가 별이를 재우고 나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응. 아직도 내가 묵직하게 느껴져? 지우가 쑥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지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묵직함이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무게추야. 무게추? 응. 당신과 별이가 있어서 나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 수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지우가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별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뭐해요? 별아, 왜 앉아? 목 말라서요. 별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지? 별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별아. 수연과 지우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이 중독되었던 것은 지우의 묵직한 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딸을 위해 홀로 감당하던 한 아버지의 묵직한 책임감이었고 가족을 지키려는 묵직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의 상처를 달래려던 만남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마지막 재산까지 내려놓으며 별이의 생명을 구했고 지우는 그런 수연에게 진심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시작된 세 사람의 삶은 이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별이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관계가 깊은 사랑으로 그 사랑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수연과 지후 그리고 별이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